소위 얘기하는 실리콘밸리뱅크나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이런 조그만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도 2007년도에도 비슷했어요. 2007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그런 중소은행들이 소위 얘기하는 당시 MBS라고 해가지고 네. 부동산 담보 채권에 물려 있는 그러한 은행들이 조금씩 네. 도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우선 미국부터 좀 여쭤볼게요. 미국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 2022년 연말쯤 되면 2.0%를 네. 넘길 거냐 말 거냐. 제가 네. 볼 때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넘겨 될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전망을 당시 미국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네.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당연히 네. 뭐 2.0 안 넘기겠지 뭐 이 정도 네.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넘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5.25%까지 왔잖아요. 네. 5.25%까지도 오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다 왔고 이제 금방 또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일단 올린 다음에도 한동안 네.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 그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에 현재 처해 있다. 만약에 낮춘다면 네. 소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서가 아니라 도리어 경기가 정말 급락하고 네. 고용 상황이 엄청나게 나빠지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이제 막 확산되면서 네.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를 계속 높이는 것도 썩 네. 반가운 것이 아니고 네. 낮추는 것도 사실 그 이유는 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낮추는 거라 그렇게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도 저도 둘 다 상황이 좋진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기 멀리 지금 폭풍이 막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여름에 네. 막 그 태풍이 네. 온다고 하면 저쪽에 지금 막 일개호사가 지금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그게 뭐 여기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 저는 네. 뭐 너무 당연히 지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지금 동결과 이제 막 인하 얘기가 막 나오는 게 사실 요번에 그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어쨌든 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는 올리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점도표상에서 앞으로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겠다. 0.5%포인트 정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왜 그러면 하필 이번에는 안 올렸느냐 네.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그거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안 올린 것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단 금융시장이 지금 약간 불안한 조짐이 보이니까 그걸 좀 잠재워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채 상한선을 네. 좀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연방 정부가 국채를 이제 대거 내다 팔아야 되는데 대충 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한 적어도 1조 달러 이상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이제 내다 팔아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그쪽으로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갈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리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두 개를 맞물려서 이렇게 만약에 연준이 그런 어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그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스킵한다. 거기서 표현도 그렇게 하잖아요. 스킵하는 정도의 어떤 정책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지 않은 게 안 올린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못 올린 거다 이거죠. 이제 연계를 위해서 한 번 좀 한 턴 쉰 거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나왔는데 뭐 이제 금리를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 그거는 상황이 뭐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제 상황이 너무 좀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극약 처방으로 이제 낮추는 거다. 그러니까 뭐 고용이 막 심각하게 뭐 무너지거나 막 경제가 완전히 뭐 무너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뭐 낮추게 될 텐데 지금 상황은 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미국의 그러니까 고용 상황도 너무 좋고 경제 성장률도 뭐 이번에 또 일종의 뭐 2% 성장했다고 하고 그거는 뭐 예측치보다 훨씬 더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방 고용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뭐 GDP 성장률이 막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어떤 타임렉 시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올리기 시작할 때 0.25%포인트들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 다시 말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면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네. 기왕이면 과거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어땠는지 또 고용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세 가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준비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빨간색으로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한 중반까지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2004년부터 사실 오르기 시작해요. 2004년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꺼지고 그래서 막 그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경기가 막 나빠지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막 기준금리를 막 갑자기 막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낮추니까 부동산 시장 버블이 막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 연준이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2004년 후반 이때부터 막 올려요. 여기 보시면 2007년 정도. 한 2007년 한 중반까지 이렇게 계속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는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면 5.25%까지 올려요.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5.25%잖아요. 이렇게 올리는데 그 당시에 실질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2007년 후반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서서히 2007년 후반부터 시작하면 아까 우리가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소위 얘기하는 실리콘밸리뱅크나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이런 조그만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2007년도에도 비슷했어요. 2007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그런 중소은행들이 소위 얘기하는 당시 MBS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담보 채권에 물려 있는 그러한 은행들이 조금씩 도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을 해요. 낮추는데 그때 같이 실질 GDP가 빠져요.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가 높아갈 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기가 이제 막 이게 부동산 시장 버블이 막 꺼지기 시작하고 경기가 점점 막 침체되니까 그때 뒤늦게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연준의 금리 상승 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실물 경제가 반응을 하지 않다가 도리어 경제에 심한 충격이 있을 때 그때 기준금리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경제도 침체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될 때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좋지 않다는 얘기죠. 금리가 낮아지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꼭 이때뿐만 아니라 그 우리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기준금리를 막 높이고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오른쪽 맨 끝에 보면 그 5.25%까지 올렸는데 경제 성장률로 보면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계속 그렇게 될 거냐는 이제 두고 볼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면 실제 실업률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빨간색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기준 금리인데 2007년 8년 당시에 그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지기 전 한번 상황 보시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까지 계속 이렇게 금리를 높였다고 했잖아요. 금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업률은 떨어졌어요, 계속.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바뀌긴 뭘 바뀌어. 옛날에도 계속 그랬는데. 금리가 높아져도 뭐 실업률은 낮아지네요. 반대로 여기 보세요. 2008년도에 드디어 이제 금리를 막 낮추죠. 그 당시에 실업률은 높아지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금리를 막 높이니까 이거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왜 안 떨어져?가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경제 충격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 실질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또 실업률은 높아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뒤늦게 금리를 막 낮추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제가 역사적으로 이 상황을 계속 보면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했다가 다시 또 높이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1929년 소위 얘기하는 블랙 튜스데이 하면서 그 세계 대공황이 막 시작되는 중요한 단초를 만든 것도 사실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사실 있었고요.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도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비슷하게 지금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이게 금리를 바로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 버티다가 이게 부동산에서도 터지고 주식시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차트에 보시면 제가 기준금리하고 나스닥 지수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는 위에가 지금 뭐냐면
좀 전에 연준의 그 기준금리 네.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네. 똑같이 왼쪽 표현 보시면 이제 6년, 7년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아래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를 레벨로 본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상승률로. 네. 연간 상승률을 보시면 어때요? 계속 올릴 때 네.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안 떨어져요. 올라가네요, 여기가.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왼쪽에 플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얘가 처음에 막 올라갈 때 그 너무 네.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막 버블이 나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했죠. 네. 올리는데도 계속 나스닥 지수나 플러스예요. 네. 아니면 부동산 시장 가격도 네.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고 얘 상단에서도 그리고 금방 안 내리잖아요. 한 네. 1년 3개월 정도 계속 상단에서 계속 있거든요. 상단에 있다가 이게 상황이 서서히 나빠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실물 시장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스닥 지수도 그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엄청나게 좋고 뭐 S&P도 좋고 뭐 네. 다 좋고 뭐 실업률도 낮고 경제 성장률도 뭐 엄청나게 좋은데 네. 이거 뭐 경제학자들 다 틀렸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실증적인 분석한 결과를 놓고 봐도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아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막 낮추는 시기에 이제 오히려 음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그렇죠. 빠지면서 네. 푹 내려가는 게 네네. 금리 그러다가 금리가 이제 막 0% 수준으로 막 네. 떨어지잖아요. 그때가 금리가- 다시 또 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니까 다시 또 이제 0%가 막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이제 올라가는 플러스로 또 이제 네. 바뀌는 그런 상황이 그런 된다는 모습을 거죠. 또 보여주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 또 금리를 또 낮추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금리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게 주가가 내려가고 뭐 이런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했던 건데 결과만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한 것만큼 물가가 잡혔는지 그것도 좀 약간 좀 의문도 있거든요. 물가는 계속 지금 또 높은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것도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여러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투자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아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안 잡힌다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 앞으로 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 왼쪽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네. 오른쪽은 소위 얘기하는 PCE 인플레이션에서 네.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해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을 기초로 한 이건 뭐냐면 미국의 GDP 추계할 때 네. 거기에서 온 컨섬션 익스펜디처가 그러니까 소비 지출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 분야에 해당되는 품목을 모아가지고 한 그런 인플레이션율 계산하는 네.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헤드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코어가 있거든요. 헤드라인은 전체 품목을 다 포함하는 거고 네. 코어는 뭐냐면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식료품과 네. 에너지를 제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외생적인 요인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도 원유 가격이 뭐 지난해 네. 막 폭등했다가 네. 배럴당 뭐 110달러까지 갔다가 네. 최근에는 한 8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막 출렁출렁하니까. 막 그런 거는 네. 빼자는 거죠. 네. 또 식료품도 뭐 기상에 따라서 막 너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통화 정책과 상관없는 이유로 움직이니까 걔는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빼놓고 볼 때 지난해에 보면 이게 한 CPI 기준으로 보면 한 2022년 한 6월에 거의 상단을 찍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한 9%까지 가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표시할 네. 때. 그러다 계속 그 뒤에 떨어져요. 네. 계속 떨어져 가지고 한 4% 4% 정도, 4% 정도네. 4%.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네,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5월에도 5.3%까지.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을 보시면 네. 그때 보면 거의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가. 네, 네, 네. 그래서 그 상태 계속 유지한다. PC 기준으로 보면 더 네. 그게 명확해요. 그러네요. 얘도 보면 그냥 헤드라인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코어 코어로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네. 거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4.7 1월부터 시작하면 4.7% 했다가 4.6% 했다가 4.7% 4.6% 네.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왜 떨어졌느냐? 네. 통화 정책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유 외국 가격이 변수로.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난해에 원유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배럴당 뭐 110달러까지 막 비쌌었으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뭐 그게 한 8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거와 비교하니까 그게 주는 영향이 워낙 커서 그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네. 아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났다. 아까 네. 뭘 봤어요? 우리가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직도 안 나타났다. 네. 그리고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안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안 왔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당장 뭐 올려야 될까 말까 했지만 이번 한번 쉬자 하는 것이 이 잡혀서가 아니라 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녹록치 않으니까 일단 쉬었다 가자. 이 정도라는 거고 네. 그래서 얘가 그럼 앞으로 코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냐 할 때 한국말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냐 할 때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 거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그럼 안 떨어지는 이유가 네. 뭐냐? 안 결국 이게 떨어져야지 금리가 네. 낮아지든지 뭐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럼 올랐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한 30여 년 동안 네. 초저 인플레이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저인플레이션을 즐기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죠. 네. 세계화라는 세계화 이름으로 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니까 가장 싸게 만든 물건이 전 세계 곳곳에 다 공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유통혁명,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렇지. 쿠팡이라든가 이런 거 배달 같은 등장하면서 네. 그 유통마전이 또 확 떨어져요.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까 2008년도에 우리가 네.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미국 연준이 정말 사상 처음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막 1조 달러 이상 막 네. 시중에 장기 유동성을 막 그 돈을 막 풀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네. 쏙 들어갔잖아요. 이제 뭐라고 하면 탈세계화라고 하잖아요. 네. 미중 간에 냉전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두 개의 시장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네. 블락으로 막 나눠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더 이상 싼 노동력으로 싼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미 10,000불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 갖고 있고 미중 간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무역 전쟁도 있고 하면서 그나마 그 생산된 그 물건이 세계에 이렇게 공급이 또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막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30년 동안의 여건이 이제 저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인플레이션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그러면서 돈을 또 풀었고 돈을 엄청나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대부분 돈을 엄청나게 푸른 거예요. 네. 그렇게 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회수하지 않는 한 이 근원 물가는 내려가기는 그렇죠. 어렵다. 그 앞선 네.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유동성을 이제 회수해야 되는데 네. 그게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네. 그거 보실까요? 다음 차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지니까 미국이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5.25% 수준에 있던 걸 네. 0.25%까지 확 낮춰버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은 게 제2의 세계 대공황이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아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연준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기 유동성을 풀어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할 때는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0%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그게 결국은 금리를 아무리 더 떨어뜨리려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 해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바로 QE예요. 네. 그래서 장기 국채를 국채를 막 사는 거고 네. 또 MBS도 다 이게 네. 장기채잖아요. 얘들을 한 2대 1로 이렇게 막 사는데 네. 그걸 갖다가 당시에 한 1조 달러 정도씩 네. 샀어요. 나중에 더 뭐 계속 또 사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게 터지기 직전에는 한 이미 미국 연준의 밸런스 쉿이 한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미 그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2.3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게 네.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그만큼 이제 장기 더 채권을 사준 산 거죠. 거예요. 그만큼 네. 유동성이 풀려나간 거예요. 네.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한번 2020년 상황을 보시자고요. 4조 달러였다가 네, 네.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조였다가 7조까지 갔다가 네. 다시 또 2000 한번 계속 또 올라서 올라가죠. 9조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5조를 푸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 풀었는데 네. 최근에는 2020년, 21년 이 짧은 기간에 네. 무려 5조를 푸른 거예요. 20년 만에 8배가 됐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고 그러니까 드디어 인플레이션 잡히고 뭐 이럴 것이다 생각이 안 잡히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은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네. 유동성이 좀 떨어지다가 요 정도. 3월에 네네. 아까 얘기했던 뭐 실리콘밸리뱅크 뭐 파산하고 바로 그러니까 톡 튀었어요. 예, 네.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다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다 다시 떨어져서 지금 다시 다시 8조 한 3천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거의 안 떨어진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안 떨어뜨려 놓고 금리만 올리니까 아직도 계속 유동성 잔치를
아직도 하고 있다. 저 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주식 네. 투자자들 손에 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자리 열심히 가서 일하려고 안 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네. 그 기업 입장에 생각하면 이거 사람 구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율은 안 잡히고 네. 그리고 또 실업률은 낮은 상태 계속 유지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그냥 유동성 그 연준이 푼 그거잖아. 통화량으로 봐야 되지. 네. 그러면 통화량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화량 기준할 때 M2로 하거든요. 네. 광의 유동성에서 저축성 예금까지 보시면 네. 이거 보시면 이게 미국의 계속 이제 통화량인데요. 네. 보면 계속 비슷한 수준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데. 경제 규모가 계속 커져 나가니까 네. 그 추세에 맞춰서 유동성이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보통 커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마치 우리 인간의 몸이 계속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의 몸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혈액이잖아요. 네. 혈액이 비슷한 규모로 계속 커져야지만 네.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몸은 뼈와 살은 실물 경제예요. 네. 우리의 혈액은 뭐냐면 바로 유동성이에요. 네, 통화량. 유동성 비슷하게 네. 올라갔는데 네. 얘가 어떻게 돼요? 22조 가까이 막 올라가잖아요. 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한 50%가 얘가 되고 40% 이상 올라간 거예요. 네. 올랐는데 최근에 떨어졌나요? 이제 21조 정도까지 조금 거의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그냥 이 내 몸에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냥 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막 고혈압 상태로 네. 이렇게 지금 버블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잡히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 네. 아까 그 Q2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반대로 QT로 해야 되는데 네. 소위 양적 긴축을 하잖아요. 근데 양적 긴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소위 장기 국채 네. 와 MBS 채권, MBS라는 채권을 열심히 내다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어요. 그럼 그냥 어떻게 만기 돌아오는 것만 새롭게 채워넣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 이 통화량이 줄여들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후반기 정도 가면 계속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네. 그냥 기준금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저 네. 본격적으로 또 QT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게 떨어지고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좀 영향을 타격이 주지 좀, 않을까. 네, 전 그런 갈 생각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